은주야, 날 정말 요양원에 버리려는 거냐? 차창 밖 풍경이 휙휙 스쳐갔습니다. 말순의 무릎 위엔 작은 보따리 하나뿐. 어머님, 오늘 이후로는 집에 돌아오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싸늘한 말이 제 심장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누구도 상상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82세의 한말수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온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며느리 은주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유독 작고 비밀스러웠습니다. 네,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아,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주가 이런 식으로 몰래 전화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와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개인실 말고 다인실도 괜찮나요? 네, 그럼 비용이 더 저렴해지죠? 좋습니다. 말수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인실이라니. 이건 분명히 요양원 얘기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다음 주요? 너무 급하지 않나요? 아, 그런 거 아니고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말순의 귀에는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입소라는 말, 다음 주라는 말,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말순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 결국 이런 날이 온 것이구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끊고 부엌에서 나오자 말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신 옆을 지나가며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지만 말순에게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남처럼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아무거나 괜찮다. 말순은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그런 말순을 잠깐 바라보더니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윤수는 회사 일로 늦고 대학생인 손자 재민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가버렸어요. 식탁에는 말순과 은주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은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은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별일 없지.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래도 가끔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신 일도 있고,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 테이블에 무릎을 부딪혀 넘어졌던 일 말이에요. 그때 은주가 놀라서 달려왔었는데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피로함이 더 많이 보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그냥 잠깐 어두워서 그런 거야. 네. 그렇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긴 밤을 보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자신을 아들 부부가 받아들여 준 것.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이 되어간 것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밤에 잠을 설치며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요. 은주의 얼굴에서 피로의 기색이 짙어져 갔고 아들도 점점 바빠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짐이 되었구나. 말순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새벽 4시경 말순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묘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순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위에 결혼사진, 벽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 책상 위에 초등학교 교사 시절 감사잔디. 모든 것이 갑자기 남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 중에 헤어진 언니 정순의 마지막 편지와 몇 장의 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80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말순은 언니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헤어진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언니. 그 언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기나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에서는 새벽 첫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어요. 말순에게는 아마도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며칠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 하루가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 때문인지 이상하게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은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며느리의 뒷모습조차 어색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잘 주무셨어요? 은주가 돌아서며 인사를 건넸지만 말순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을 잘 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일찍 출근했고 손자 재민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말순과 은주만 마주 앉아 있었는데 어제보다도 더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내일 오후에 잠깐 외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말순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디를 가는데?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은주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물어도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말순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것들만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어요. 속옷 몇 벌, 세수용품, 그리고 가장 소중한 언니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는 보자기. 더 이상은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말순은 작은 가방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필요한 건 이것뿐이었어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말순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작은 화분들까지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함께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주가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이제 출발해야 해요. 말순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그 가방을 보고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방은 왜 들고 나오세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말순의 대답에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탄 순간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것이구나. 은주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말순에게는 오히려 더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졌거든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익숙한 동네를 지나 가끔 장보러 갔던 시장을 지나 손자 재민이와 함께 산책했던 공원을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기가 재민이가 다니는 대학이에요. 은주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려 대학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손자가 매일 다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점점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간간히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말순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요양원들은 대부분 이런 외진 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멀어?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곧 도착해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목적지는 뻔했으니까요. 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말순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으니 갑자기 옛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전쟁 중에 헤어진 언니와 함께 이런 노래를 들으며 춤을 췄던 기억,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긴 인생이었구나.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8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작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큰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가. 은주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서 지내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차가 언덕 위에 도착하자 말순의 눈앞에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초록색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말순은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추측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주가 차를 천천히 요양원 앞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말순은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는
몇 명의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졸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이 말순에게는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은주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는데 미안함인지 안도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볼일만 좀 보고 올게요. 은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말순은 홀로 차 안에 남겨진 채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내게 될까요? 아니면 평생을 거기서 마감하게 될까요? 요양원 입구로 들어가는 은주의 뒷모습을 보며 말순은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자신을 아들 부부가 받아들여준 것.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이 되어간 것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밤에 잠을 설치며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요. 은주의 얼굴에서 피로의 기색이 짙어져 갔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었구나. 말순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창밖으로는 요양원 직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또 다른 직원은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친절해 보였지만 말순에게는 어딘지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이 되는 건가? 말순은 쓸쓸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혈육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앞으로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일상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요양원 건물 2층 창문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할머니가 말순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말순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저 할머니도 나처럼 가족에게 버려진 건가? 말순은 궁금했습니다. 저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두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자신처럼 가족의 짐이 되어서 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은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이미 입소 수속을 끝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방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손자 재민이는 볼 수 있을까? 말순은 가장 아쉬운 것이 손자였습니다. 아직 어린 재민이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재민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말순이 직접 돌봐줬고 함께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재민이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 말순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창밖에서는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말순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황혼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요양원 입구에서 은주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어요. 은주가 차에 올라타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야 해요. 은주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창밖으로 푸른솔 요양원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곳이 자신의 마지막 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차는 요양원을 지나쳐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내릴 줄 알았는데 왜 계속 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는 거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야 해요. 금방이에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말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다른 요양원이 또 있는 건 아닐까요? 차는 푸른솔 요양원을 지나 더욱 깊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다른 요양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외진 곳에 있는 시설로 가는 걸까요? 은주야, 정말 어디로 가는 거니? 말순이 다시 물었지만 은주는 여전히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차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양쪽으로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간간히 보이는 농가들의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혹시 더 멀리 있는 요양원으로 가는 건가? 말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비용이 더 저렴한 곳이 있나 보다. 아니면 시설이 더 좋은 곳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작은 언덕을 넘어서자 앞쪽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수는 눈을 비비며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저게. 말순의 심장이 다른 이유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물은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낡은 교문과 운동장, 그리고 오래된 교사 건물. 분명히 초등학교였습니다. 차가 교문 앞에 멈췄을 때 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문 위에 걸린 간판에는 봄내 초등학교라고 쓰여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교사로 재직했던 그 학교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닌 학교. 말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은주가 차에서 먼저 내리며 말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50년 만에 다시 밟는 학교 땅이었습니다. 교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말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그중 한 할머니가 말순을 보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줄지어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인사말에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때 줄에서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60이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말순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선생님, 반 6학년 2반 김철수요. 말순은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철수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였어요.
가난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였는데 말순이 몰래 도시락을 싸주곤 했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철수구나. 말순은 철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철수의 모습과 지금의 할아버지 철수가 겹쳐 보였어요. 선생님, 저도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희예요. 박영희. 선생님이 글씨 쓰는 법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 서예대회에서 상도 탔다고요. 영희야. 네, 영희. 말수는 영희의 손도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호입니다. 수학을 못해서 늘 혼났던 정호요. 선생님, 저는 미선이에요. 선생님이 키워주신 나팔꽃 기억하세요? 선생님, 저는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말순의 기억 속에서 어린 얼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얘들아. 말순은 감격에 겨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양쪽에서 말순을 부축해 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하신 뒤에 연락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며느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은주를 돌아봤어요. 은주는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글도 제대로 못 배우고 사람도 제대로 못 됐을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교사로 살았던 3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교실로 가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철수가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교사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뒤따랐어요. 말순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밟는 교정,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제자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교사 건물에 들어서며 말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사 건물로 들어서며 말수는 오랜만에 맡는 학교 냄새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낡은 게시판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철수가 말순을 이끌며 복도 끝에 있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6학년 2반이라고 쓰인 문패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바로 말순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했던 그 교실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실 안이 완전히 꾸며져 있었거든요. 칠판에는 한말순 선생님 감사잔치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고 벽면에는 말순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말순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자신이 교사로 재직할 때의 모습들이었어요. 운동회 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소풍 갔을 때의 사진, 졸업식 때의 사진들까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모두 구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창회 할 때마다 조금씩 모았죠. 각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가져와서 복사하고 선생님에 대한 추억들을 편지로 써서 모았어요.
말수는 벽에 붙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제자들이 직접 쓴 것들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글을 배워서 나중에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선 올림. 선생님이 주신 도시락 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철수 올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도리를 자식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우 올림. 편지들을 읽으며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해주고 있었다니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제자들이 교실 앞쪽에 특별히 마련한 의자로 말순을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지금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한다고 칭찬해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이니? 우리 영희가?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영희가 베이커리 사장이 되었다니 정말 대견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장을 했어요. 미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의사가 됐어요. 정호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정호야, 너는 마음이 착하니까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의사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두들 훌륭하게 잘한 것이었어요. 선생님, 케이크 촛불 불어주세요. 철수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말순의 생일은 아니었지만 마치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촛불을 끄며 말순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생님의 자식들이에요. 선생님이 낳아주신 건 아니지만 사람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며 말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사로 살았던 3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말순이 간신히 말을 꺼냈을 때 교실 뒤쪽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말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 뒤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말순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교실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는 말순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말순에게는 무척 익숙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교실 안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순 앞에 서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말순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정순이야. 내 언니 정순이.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정순 언니? 70년 전 전쟁통에 헤어진 그 언니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말인가요? 언니가 정말 언니야?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주름은 많이 졌지만 분명히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언니 얼굴이었어요. 말순아, 내 동생 말순아. 정순도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7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가 맞아? 말순은 정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언니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보살펴주던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말순아,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몰라. 정순도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7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교실 안의 제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언니,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말순이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정순은 말순의 눈물을 닦아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분이 나를 찾아냈어. 몇 년 동안 수소문하시더니 드디어 찾아내신 거야. 말순은 깜짝 놀라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교실 뒤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언니를 찾아준 거야? 그래. 내 며느리는 정말 효부야. 몇 년 전부터 나를 찾기 시작했대. 전국의 양로원과 복지관을 다 뒤져가면서 말이야. 정순의 말을 듣고 말순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은주야. 말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비밀로 해야 해서.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은주야. 정말 고맙다. 언니분을 찾는데 3년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죠.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언니분이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고 하셔서 부산 지역부터 시작했어요. 양로원, 복지관, 노인회관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노력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다니요.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언니분을 찾았어요. 대구에 있는 양로원에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양로원에서? 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나도 혼자였거든. 정순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 후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 남편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양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지. 언니. 말순은 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자신만 외로웠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나를 찾아왔을 때 정말 꿈 같았어. 말순이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 정순이 말순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 준비한 거야. 며느리분과 제자들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말순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가 몰래 했던 전화통화들, 요양원을 들렀던 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은주야, 내가 오해했구나. 날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는 줄 알았어. 말순이 고백하자 은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요양원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비용이며 날짜며. 아, 그건 언니분 모시러 가는 준비 때문이었어요. 언니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려고 양로원과 상의하는 거였거든요. 은주의 설명을 듣고 말순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저희 가족의 소중한 어른으로 여기고 있어요. 절대 버릴 생각 같은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무릎을 꿇고 며느리에게 사죄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구나.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해해요.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셨을 거예요. 은주가 말순을 일으켜 세우며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제 어떻게 하지?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분은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실 거예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 옆에 작은 방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두 분이 함께 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수는 꿈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언니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니요. 선생님, 정말 잘 됐어요. 철수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기뻐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이에요. 선생님께서 외롭지 않으실 테니까. 정우도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교실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70년 만에 만난 언니,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며느리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말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언니,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 말순아. 이제는 끝까지 함께 지내자. 두 자매는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7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교실에서의 감동적인 재회가 한창일 때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순과 정순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었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였으니까요. 선생님, 그런데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니? 말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라운 하루였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영희가 교실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교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8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교실로 들어서며 말순을 바라봤을 때 말순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말순은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말순 선생님. 할아버지가 말순 앞에서 멈춰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60년 전 20살 청춘 시절의 기억이요. 현철 오빠 맞지? 말순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현철입니다. 현철. 말순의 첫사랑이었던 현철 오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말순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철 오빠, 정말 오빠 맞구나. 말순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여기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자분들이 나를 찾아왔어. 너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현철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생 너를 잊지 못했거든. 말순은 가슴이 60년 전 20살의 자신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현철은 당시 자신보다 2살 위의 동네 선배였습니다. 키가 크고 책을 좋아하는 다정한 청년이었죠. 현철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게 살았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가난했고, 너와 헤어진 뒤로는 늘 후회만 했어. 현철의 목소리에는 오랜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빠를 보내준 걸 평생 후회했어요. 말순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현철은 말순에게 결혼을 신청했었어요. 하지만 전쟁의 혼란과 가난 때문에 말순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교사가 되겠다고 했죠. 너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이해했어. 너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거든. 고마웠어. 오빠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평생 마음 한구석에 너를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 현철이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년 전 자신이 현철에게 썼던 편지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현철 오빠,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응,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편지들 밑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20살의 말순과 22살의 현철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둘 다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렸네. 말순이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어. 현철이 상자 맨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묵기로 했던 타임캡슐이야. 기억나?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헤어지기 전날 밤 둘이서 함께 작은 타임캡슐을 만들었었어요. 서로의 꿈과 소원을 적은 편지를 넣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함께 열어보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현철 오빠, 이걸 혼자 파낸 거예요? 응,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 현철이 봉투를 말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함께 열어볼까?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현철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랗게 바른 편지 2장이 나왔어요. 말순은 자신이 썼던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현철 오빠에게 나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빠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빠도 꿈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말순 올림. 현철도 자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말순이에게 너의 꿈을 응원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 믿어. 나는 너를 평생 기다릴게.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함께하자. 현철. 편지를 읽고 나니 교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에 빠져 있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말순이 현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늙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저도 이제 후회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주는 깊은 감동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교정에 은은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말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70년 만에 만난 언니 정순,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 현철 오빠,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제자들까지.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말순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교정 감나무 아래에서 찍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영희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수는 쉬는 시간마다 교정의 큰 감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실에서 나와 교정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현철과 정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제자들과 은주가 뒤따랐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철수가 준비해온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나무를 배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말순아, 너 가운데 서. 정순이 말순을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양쪽으로 정순과 현철이 섰고 그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은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도 와서 함께 찍자. 말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옆이 제 자리예요. 은주가 말순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말순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은주야.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자 정우가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거기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말순이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노래가 흘러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말순도 정순과 현철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 기억해? 현철이 말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노래야.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내가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 줬잖아.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70년 전의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말순아, 우리도 이 노래 참 좋아했지. 정순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시던 노래였잖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잠시 조용해졌을 때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버려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찾아주고 사랑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선생님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우도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말순이 정순과 현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와 다시 만났고 현철 오빠와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며느리도 있고요. 은주가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재민이는 어디 있니? 손자도 봐야지. 말순이 갑자기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재민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일을 비밀로 하느라 못 데려왔어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가서 재민이에게도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겠어요. 재민이가 얼마나 놀랄까? 말순이 상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선생님과 언니분, 그리고 현철 할아버지도 함께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근황도 나누고. 영희도 찬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하나 말순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갔어요. 현철도 말순과 정순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내일 전화할게요. 네. 오빠 꼭 연락해요. 마지막으로 말순, 정순, 은주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타며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게 됐어. 그래, 말순아.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은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재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다고요. 재민아, 할머니가 놀라운 소식이 있어. 말순이 손자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를 만났어. 그리고 할머니의 옛 친구도 만났고. 재민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길고 긴 이야기가 있단다. 내일 천천히 들려줄게.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정순, 젊은 시절의 현철, 그리고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모두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인생 재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받은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인 생사연 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야, 기집애가 무슨 군이냐? 이거나 뒤집어 써라! 순식간에 머리를 타고 흐르는 염색약, 미용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 여군 3스타였습니다. 재개발 갑질과 조폭 세력을 무너뜨린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가을 저녁 무렵입니다. 낡은 간판들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골목 한쪽에 자리한 마리헤어 미용실의 형광등이 따스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미용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52세, 대한민국 최초 여군 3스타 중장. 어깨 위에 빛나는 별 3개가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군복만 입고 살아왔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미용실 안은 소박했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울 앞에는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벽에는 각종 미용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최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은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염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평생 검은 머리만 유지해 왔는데 이번엔 좀 밝게 해볼까 해서요. 최마리는 강은주의 머리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 강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50대 여인.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최마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죠? 아,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군인입니다. 강은주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곧 은퇴 예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더욱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시겠네요. 최마리는 염색약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미용실이 그녀에게는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 오래 하셨어요?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혼자 시작한 거예요. 최마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 가게가 제 전부거든요. 강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겪어봤습니다. 염색약이 머리에 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두피를 자극했습니다. 강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은 모습. 하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시라니 대단하세요. 요즘 여자분들 중에 군인 하시는 분 많지 않은데. 최마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30년간 해온 일이에요. 강은주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별 3개까지 달았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별 3개요? 최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장군님이세요? 강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장이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염색하고 싶어서 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최마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정성스럽게 해드려야겠네요. 미용실 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주민들의 소소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강은주는 이런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장군님, 은퇴하시면 뭘 하실 계획이세요? 최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군인으로만 살아와서 다른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강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 보려고 해요. 염색약이 완전히 발라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마리는 강은주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편하게 계세요. 강은주는 차를 마시며 미용실 분위기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작은 화분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리된 도구들. 모든 것이 최마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지키던 일에서 벗어나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장군님, 최마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여자로서 그 자리까지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은주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거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총 5명이었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철호였습니다. 미용실의 따뜻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은주는 거울을 통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머리에는 아직 염색약이 발라진 상태였습니다. 최 사장, 박철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요. 최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가게는 제게 너무 소중해요. 소중하다고? 박철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곧 철거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 동네 전체가 우리 집안 땅이에요. 아버지께서 재개발 허가 받으셨거든요. 강은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키운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최마리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남편의 유산이에요. 이 가게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런 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박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후면 철거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더 곤란해질 거예요. 박철호의 부하들이 미용실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만지작거리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화분을 건드렸습니다. 위협이 메시지였습니다. 최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제발이에요. 다른 곳으로 갈 돈도 없어요. 이곳이 제 전부라고요. 전부라. 박철호가 최마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더 빨리 포기하는 게 좋겠네요. 미련 갖지 말고 말이에요. 그 순간 박철호의 시선이 거울에 비친 강은주에게 닿았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손님도 있네요. 박철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곧 문 닫으니까 다른 데 가세요. 강은주는 거울을 통해 박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 안 들려요? 박철호가 짜증을 내며 강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귀가 먹었나? 최마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손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닥쳐. 박철호가 최마리를 밀쳐냈습니다. 최마리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강은주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강은주 바로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줌마, 못 들었어요? 여기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강은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염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철호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박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은주가 여전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염색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박철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염색약통을 발견했습니다. 염색이 그렇게 중요해요? 박철호가 염색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최마리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철호가 염색약통을 강은주의 머리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용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철호의 부하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마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경악했습니다. 강은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염색약이 강은주의 얼굴과 옷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됐죠? 박철호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염색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강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박철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철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결심이 섰네요. 박철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강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으며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법 말입니다. 최마리는 강은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해 보였던 여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박철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은주가 완전히 일어서서 박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는 밖에서 하죠. 여기는 영업하는 곳이니까요. 그녀는 미용실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철호와 부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은주는 미용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머리와 옷이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철호와 부하들이 의아해하며 뒤따랐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은주는 의도적으로 CCTV가 없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로 터득한 전술적 사고였습니다. 야, 아줌마. 박철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강은주는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양쪽 벽 사이에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5명이 동시에 달려들기에는 제약이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박철호 일당을 마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염색약 얼룩과 함께 그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뭘 이야기하자는 거야? 박철호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잘못 걸렸어. 강은주는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지고 발 간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전투 준비 자세였습니다. 저 여자 뭐야? 부하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철호는 강은주의 변화를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조직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덤벼.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강은주는 한 발짝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관절을 비틀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으악! 첫 번째 부하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강은주는 낮게 몸을 숙이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른 한 명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숨이 막힌 부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철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당신 누구야? 박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은주는 넘어진 부하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은주, 대한민국 육군 중장입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장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별 3개를 의미했습니다. 장군? 남은 부하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정확히는 3스타입니다. 강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군인이죠. 박철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박철호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폭력? 강은주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염색약을 뒤집어 쓴 피해자가 자신을 지킨 것뿐입니다. 박철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가한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은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철호 씨죠? 재개발 업체 아들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제 이름을? 박철호가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정보 수집하며 살았으니까요. 강은주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성호, 이 일대 건물주죠. 그리고 당신은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폭? 박철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은주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원하는 거야? 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마리 씨와 이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당장 중단하세요. 그건 불가능해. 박철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고 투자자들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강은주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강제 퇴거나 협박 없이 말입니다. 박철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써왔던 방법들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강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스타 장군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강은주는 바닥에 신음하고 있는 부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철호도 따라서 내려다봤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박철호가 마지막 허세를 부렸습니다. 내 뒤에는 더 큰 힘이 있다고. 그 힘이 군대보다 큰가요? 강은주가 반문했습니다. 박철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역 유지라고 해도 국가기관과 맞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은주는 부하들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경고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예요. 부하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모두 강은주를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세요. 강은주가 명령했습니다. 박철호와 부하들은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강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별 3개처럼 말입니다. 전우의 아내라고 했나?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 싸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군요. 그녀는 미용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염색약 얼룩이 있는 머리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오늘 밤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여군 3스타 중장, 미용실에서 조폭과 충돌. 화면에는 골목길 CCTV 영상과 함께 강은주의 군복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강은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이렇게 빨리 언론에 노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참, 조용히 은퇴하려고 했는데. 강은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박철호가 변호사와 면담 중이었습니다. 어젯밤 체포된 그는 하룻밤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석이 가능한 거죠? 박철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손을 쓰셨습니다. 정치권 인맥이 움직였어요. 박철호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박성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깊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 여자, 강은주 때문에 우리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됩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민간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곧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은주의 직속 상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사건에 연루되다니. 한 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간 폭력 사건에 군 고위 간부가 연루되면 군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다른 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시각 마리헤어 미용실에서는 최마리가 홀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동으로 미용실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강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강은주가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어젯밤 염색약 얼룩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최마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강은주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마리 씨는 어떠세요? 어젯밤 일로 놀라셨을 텐데. 최마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강은주는 최마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남편은 장군님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전사한 군인이었어요. 최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김상현 하사였어요. 3년 전 훈련 중 순직했습니다. 최마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조문 오셨었는데 기억하세요? 강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훈련 사고로 잃은 젊은 하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오열하던 아내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최마리 씨, 강은주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셨군요. 네. 최마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 미용실은 남편이 남긴 전부예요. 유족 지원금으로 차린 작은 가게죠. 강은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우의 아내를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장군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최마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편하게 계셨으면 했거든요. 그 순간 강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은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장님, 긴급히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전화를 끊고 최마리를 바라봤습니다. 국방부에 가봐야겠어요. 아마 어젯밤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장군님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최마리가 걱정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강은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강은주는 상급자들 앞에 섰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중장님, 한 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강은주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군 고위 간부가 민간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장이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문제 삼고 있고요. 정당방위였습니다. 강은주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 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장님, 앞으로 이런 일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강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지켜온 자신이 한 시민을 보호한 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은퇴 전이라도 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강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은주는 복도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이 3개라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무력한 건가? 강은주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마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세요? 걱정됩니다. 강은주는 문자를 보며 다시 결심했습니다. 전우의 아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군 생활에 흠집이 나더라도 말입니다. 한편 박철호는 아버지 박성호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조급하게 굴지 마라. 박성호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곧 압박을 받을 거다. 군에서도 골치 아파할 테니까. 박철호는 아직도 어젯밤의 굴욕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한가? 박성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는 모두 똑같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호는 아버지의 말대로 용역들을 대동하고 본격적인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새벽 5시 마리헤어 미용실 앞에 대형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헬멧을 쓴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든 상인들은 즉시 나오세요. 확성기 소리가 골목 전체를 깨웠습니다. 최마리는 잠옷 차림으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수십 명의 용역들이 철거 장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최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용역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합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나왔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된 주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았습니다.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지만 이미 용역들의 작업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첫 번째 가게의 간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단하세요. 강은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용역 팀장이 강은주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여군 장군님이시네요. 하지만 여기는 합법적인 철거 현장입니다. 강은주는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강은주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또 만나네요. 박철호 씨. 강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요? 박철호가 비웃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강은주는 주민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은 철거를 군인 신분으로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최마리가 강은주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가게는 제 남편의 유산이에요. 강은주는 최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용역들의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머 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삶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오후 강은주는 다시 국방부에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중장님, 대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민간 사안에 개입하려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은주가 항변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군 고위 간부가 정치적 사안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강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정치적 사안이라니요? 그냥 시민을 도우려고 한 것뿐인데 재개발은 정치적 이슈입니다. 첫 번째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장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은퇴까지 2달 남았습니다. 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그것이 중장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은주는 복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염색약 얼룩이 남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얼룩진 머리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 3개라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무력한 건가? 강은주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시민, 전우의 아내를 지키는 일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권력과 법의 벽 앞에서 군인의 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은주는 아파트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철거 현장 리포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평생 살던 곳에서 쫓겨나니 갈 곳이 없어요.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죠? 이사 갈 돈도 없는데. 젊은 엄마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은주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 사이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마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내일부터 임시로 다른 곳에서 장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은주는 문자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우의 아내가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머리카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할 때가 왔습니다. 박철호와 박성호의 비리를 파헤칠 작정이었습니다. 군인의 별은 국민을 지키라는 사명이지 장식품이 아니야. 강은주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은주의 눈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은주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조사를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군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정보사령부 출신 동기들, 법무관 후배들, 그리고 민간으로 전출한 전우들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활용했습니다. 새벽 4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성호의 재개발 회사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았고 행정 절차도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이상하군.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6개월 만에 허가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녀는 동기인 김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현재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새벽에 웬 전화야? 김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부탁이 있어. 강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라는 사람 알아? 강남 재개발업체 사장. 아, 그 사람? 김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고 있어?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강은주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정치권과 연결이 깊어서. 어떤 정치권? 강은주가 추궁했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하고 청와대 쪽에도 라인이 있어.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철수 의원하고는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 강은주는 김철수 의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재개발 관련 법안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준호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강은주가 간청했습니다. 은주야. 김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뭔가 큰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군인이 이런 일에 개입하면 위험해. 이미 휘말렸어.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오전 10시 강은주는 과거 동료인 이상훈 대령을 만났습니다. 현재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그는 각종 정보에 밝았습니다. 선배님, 이 사안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상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호 뒤에는 정말 큰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이상훈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폭 조직과 정치권, 그리고 일부 재벌까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재개발 이권으로 수백억을 챙기는 구조죠. 강은주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동네 재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구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증거는 있어?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상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뒤에서는 그 순간 이상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은 후 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이상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선배님 동향을 주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강은주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의 조사 활동이 이미 상부에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누구 지시야?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상훈이 곤란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선배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오후 2시 강은주는 국방부에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에서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은주 중장, 감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활동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강은주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군인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시죠. 강은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와의 통화, 이상훈과의 만남,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은주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장님이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은주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조사를 하는 것을 정치적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은주가 항변했습니다. 진실? 감찰관이 비웃었습니다. 중장님이 알아야 할 진실은 군인의 본분뿐입니다. 그날 저녁 강은주는 집에 돌아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권력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마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오늘 박철호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무서워요. 강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조사에 매달리는 사이 최마리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중장님의 조사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밤 10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납시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강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고 진짜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싸움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밤 10시 강은주는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박성호 건설의 전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호 밑에서 5년간 일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강은주는 그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죠? 제 누나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호 그 자식들이 누나를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박성호의 모든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강은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휴대폰 플래시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로비 자금,
공무원 매수 내역, 조폭 고용 장부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강은주가 감탄했습니다. 더 있어요. 이민수가 USB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들도 있어요. 박성호가 김철수 의원과 나눈 대화, 공무원들과의 거래 내용까지요. 강은주는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이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군님이 나서신 걸 보고 용기가 났어요. 그 순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이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강은주는 서류와 USB를 챙기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30분 후 강은주는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민수가 건넨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철수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재개발 허가를 위한 로비 자금이 언급되었고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는 토지 매입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강은주는 김준호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은주야. 김준호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정말 확실해?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김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이야. 이걸 공개하는 순간 너는 엄청난 보복을 받을 거야. 강은주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어. 이미 각오했어. 그날 오후 강은주는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그리고 CBS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도가 있는 강은주의 고발이었기에 검찰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서 특종 보도가 나갔습니다. 재개발 비리 의혹, 여군 3스타가 폭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민수가 제공한 서류들과 녹음 파일 내용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김철수 의원의 음성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허가건 우리가 처리해주지. 대신 예의는 지켜야지. 김철수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박성호의 음성도 나왔습니다. 의원님께 5억, 구청장한테 2억이면 될까요? 방송이 나간 직후 박철호는 아버지 박성호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박철호가 당황해했습니다. 박성호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지? 이민수 그 자식이 배신한 것 같아요.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식을 찾아라. 박성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강은주도 가만두지 마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박성호 건설 사무실과 박성호의 자택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강은주는 뉴스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호가 말이에요. 미용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최마리를 위협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어? 최마리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박철호 씨. 강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강은주를 보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이 망가뜨린 거예요.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철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쓰리스타 장군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죠. 강은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3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골목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되었고 주민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박성우와 박철호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김철수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였습니다. 마리헤어 미용실은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강은주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은주 본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마리는 매일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염색을 마저 해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3시 미용실 문이 열리며 강은주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과 같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염색약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최마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은주라고 불러주세요. 강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퇴했거든요. 강은주는 지난 3개월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고 각종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가 선택한 것은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최마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강은주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마리는 강은주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때 염색을 제대로 마무리 못 해드렸잖아요. 이번엔 정말 예쁘게 해드릴게요. 강은주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3개월간 그대로 두었던 염색약 얼룩이 이상하게 정감이 갔습니다. 아니에요. 강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머리 그대로 두고 싶어요. 왜요? 최마리가 의아해했습니다. 이 얼룩이야말로 제가 쌓은 흔적이니까요. 강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군복을 입으며 얻은 훈장보다 더 소중해요. 최마리는 강은주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 얼룩진 머리가 그녀에게는 진정한 용기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럼 세팅만 예쁘게 해드릴게요. 최마리가 말했습니다. 강은주는 최마리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염색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마리 씨, 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최마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장군님 같은 분을 롤모델로 여겼어요. 강은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롤모델로 여긴 젊은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상현 하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강은주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마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간 거예요. 후회는 없을 거예요. 두 여인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강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동네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잖아요. 꽃다발이 강은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 송이의 꽃들이 그녀의 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받은 어떤 표창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은주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미용실 안이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군님,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강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군복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강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최마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강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가 좋아졌거든요.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강은주 주변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미용실에는 강은주와 최마리만 남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주 씨. 최마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강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았어요. 강은주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머리까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군인의 별은 국민 속에서 빛날 때 가장 값진 훈장이다.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있던 별 3개를 벗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빛나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신념의 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골목길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은주는 미용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3스타 장군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 강은주로서의 삶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